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송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은 원나라예요. 원나라인데 사실 원나라는 원래는 몽골 제국이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은 아마 몽골 제국일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하나로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얼마나 넓은 영토를 정복한 건지를 좀 피부로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지구 전체에서 몽골 제국이 어떤 정도의 땅을 차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진을 구해왔어요. 이 사진 구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한 1시간 이상 뒤적거린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인데 어떤 힘으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도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중국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사의 관점에서 몽골 제국의 지배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는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징기스칸이 집권하는 과정부터 봐야 될 텐데 굉장히 간단하게 볼 거예요. 12세기, 그러니까 1100년대 무렵이죠. 요 때는 어떤 때냐면 어, 우리가 이전에 송나라를 배웠죠. 이게 송나라가 금나라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사실 그러니까 금나라는 여진족이거든요. 이 여진족의 금나라가 송나라를 압박하는 데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몽골 지역에 대한 지배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그 틈을 타서 몽골족이 세력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족이 조금 세력을 키우고 있던 와중에 몽골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징기스칸이 힘을 키우는 건데 여기 금나라가 이런 식으로 송나라를 압박해오던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몽골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시점에 이제 몽골족 부족장 회의에서 테무친이 칸으로 추대가 되는데 이게 또 북방민족의 특징이에요. 중국은 건국자 황제가 그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잖아요. 근데 북방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부족장들끼리 모여서 그 부족장들끼리 회의를 해서 뽑은 사람이 전체 부족의 리더가 돼요. 그 몽골족 전체. 그래서 몽골족 부족장 회의에서 테무친이라는 인물이 칸으로 추대가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칭기스칸이 사람 이름인 줄 알더라고. 칭기스칸이 사람 이름인 게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테무친인데 이 사람이 칸으로 추대가 되고 나서 그 칭호가 칭기스칸이고 이 칸은요. 어,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북방민족들이 특히나 몽골족이 이렇게 자기들의 총 지배자, 가장 높은 지배자를 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칸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중국에서는 황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으로 추대된 테무친이죠. 이거 이렇게 테무치는 몽골족을 통일을 하고요. 이 몽골족을 통일한 힘을 바탕으로 여러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하, 서요, 호라즘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서하는 탕구트 민족이 세운 나라가 서하예요. 그래서 서하는 송나라 동쪽 지방에서 송나라를 끊임없이 압박하던 그런 민족이기도 한데 이 나라도 징기스칸에게 정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요는 카라키타이라고도 하는데 거란족의 요 나라가 이 여진족의 금나라한테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쫓겨나서 더 서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서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호라즘이라고 중앙아시아의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서하, 서요, 호라즘 이런 나라들을 다 외워달라는 게 아니고요. 음,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국하고 나서 즉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통일하고 나서 주변 지역들을 많이 정복을 했다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하, 서요, 호라즘 이런 나라 이름들을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징기스칸이 주변 여러 국가들을 민족들을 정복했었다 정도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의 정복 활동은 징기스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징기스칸 후손들,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 데리고 있었던 장군들도 굉장히 열심히 정복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아시아, 러시아 남부까지도 정복을 하는데 특히 저 괄호 안에 있는 바투라는 인물은 왕은 아니에요. 황제는 아니고 칸은 아닌데 장군으로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 활약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에 걸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몇 개의 칸국으로 나누게 돼요. 어, 사실 그리고 몽골족은 원래도 자손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에 따라서 징기스칸과 그 후손들이 정복했던 땅을 여러 이제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그걸 각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칸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지도에는 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코리아 한국이랑은 전혀 관련 없고요.
한자로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 이게 이제 그 칸 아까 배웠던 칸 있죠. 이 칸을 한자어 발음으로 읽으니까 이제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넓은 몽골 제국 전체를 이렇게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지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국 지방은 이렇게 중국식 나라 이름을 따서 원이라고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골 전체를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는 중국사의 차원에서 몽골 제국을 볼 텐데 중국 땅을 완전히 다 몽골 땅으로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징기스칸이 아니에요. 징기스칸보다 훨씬 후손인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이 중국 전체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은 일단 수도를 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겼고요. 지금 베이징은 지금도 중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지역을 도시 이름을 대도라고 붙이면서 여기를 수도로 삼게 되고요. 나라 이름도 원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중국은 나라 이름을 한 글자의 한자로 쓰잖아요.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빌라이 칸은 음, 중국 전체를 정복했다는 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는 한족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지만 한족 사람들은 옛날 뭐 은나라, 주나라, 뭐 춘추전국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들을 법률과 제도가 있는 문화가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을 건국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쿠빌라이 칸 생각에는 한족을 제대로 지배하려면 무조건 몽골의 방식을 강요할 게 아니라 한족의 문화와 제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중국식으로 원으로 고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송을 무너뜨리고 중국 전역을 차지하면서 중국 전체를 지배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전체를 지배할 때 무조건 몽골 제국의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한족 사람들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국식 연호, 뭐 관료제 이런 중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연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도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연애하시면 뭐 오늘부터 우리 1일 이러면서 우리 연애한 지 며칠 며칠 이렇게 시간 단위를 세워 나가죠. 오늘 우리 300일, 우리 500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 1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건국이면 건국 아니면 특정 황제의 직이면 직위 어떤 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연도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연도를 세워 나가는 걸 연호라고 하는데 왜 연호를 쓰냐면 시간은 모든 곳에 적용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학교에도 모든 순간에 시간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적용되는 이 시간 자체가 황제의 시간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어떤 지배권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연호를 쓰는 건데 이런 중국식 연호, 그다음에 관료제, 중국식 관료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중국식 통치 방식을 받아들여서 통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우나 대우나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대우나 수나라 때 만들었었잖아요. 수나라 때 만들었던 대우나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정비를 해요. 그래서 항저우로부터 수도인 대도까지 수로를 정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복 활동을 그치지 않고 일본 정벌까지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보다 먼저 정복 활동을 했던 것이 고려인데 물론 몽골 제국은 고려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겨요. 여러 차례 이기는데 고려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국가의 틀을 유지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려의 왕이 어, 당시 쿠빌라이 칸은 황제를 칸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제 다른 형제들이랑 황제 계승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가 쿠빌라이 칸 쪽을 지지해 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쿠빌라이 칸이 고려한테 응원받은 게 좀 계기가 돼서 쿠빌라이 칸으로 즉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려는 국가는 유지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몽골 제국은 고려 국가 틀은 유지시켜 주지만 굉장히 많은 간섭을 하죠. 그리고 일본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일본을 가려면 배를 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몽골 제국 애들은 배를 만들 줄 아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만들어서 일본 정벌을 시도하죠. 일본 정벌을 하려고 만든 이 기구가 정동행성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벌을 시도하는데 어느 정도 일본 본토에 상륙해서 피해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일본도 원나라의 피해를 많이 당하긴 하는데 끝내 정복에는 실패하게 되고요. 또 이때 원나라랑 고려가 같이 일본을 공격하러 가는데 그때 배가 이제 굉장히 태풍에 휩쓸려서 많이 막 무너지고 막 파괴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인들은 신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래서 뭐 신풍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운하도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 정동행성이냐면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가는 게 쉽게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는 것 같은데 남쪽과 동쪽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쪽을 정벌한다라고 해서 정동행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한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중국 한족의 어떤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제도를 많이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의 통치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몽골인들이 중국을 정복한 거니까 당연히 가장 높은 신분 대우를 받는 건 몽골인이죠. 그래서 몽골인들을 가장 우대하는 정책인 몽골인 제일주의, 몽골 제일주의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몽골인들이 가장 대접을 받기 때문에 가장 권력이 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주요 관직도 몽골인들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정말 일을 잘해야 되는 실무는 생목인들에게 맡겨요. 근데 생목인들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쓰는데 뭐 이게 색깔 색자고 눈목자예요. 그래서 눈동자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음, 꼭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아라비아인들을 얘기해요. 왜냐면 아라비아인들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슬람교는 상업 활동을 긍정한단 말이에요. 상업 활동을 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요. 그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되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업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제 일단 돈 계산이나 여러 가지 일도 굉장히 잘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할 때 정복하기 전에 생목인들이 많이 도와줘요. 협조를 해주는 거죠. 미리 장사하겠답시고 거길 가봐서 거기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어낸 다음에 원나라한테 몽골 제국한테 알려주고 그럼 몽골 제국은 생목인이 이렇게 알려준 걸 토대로 전략을 짜서 정복 활동에 성공하고 그러면 또 그 지역을 실제로 통치할 때 세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실무, 실제 업무들은 생목인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죠. 생목인들은 몽골인 제일주의 이 정책에서 당연히 가장 대우받는 건 몽골인이지만 그 다음 대우받는 게 또 생목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원래 중국인들, 원래 한족은 가장 차별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생목인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주로 아랍인, 뭐 탕구트인, 위구르인 이런 외국인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몽골인이 정복 활동을 할 때 이제 길안내 뭐 이런 것들을 협조하기도 하고 또 정복을 끝내고 나면 그 지역을 통치할 때 또 굉장히 뭐 실제 업무를 볼 때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몽골인들이 예뻐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신분 구조를 한 번 더 보면 음, 서열대로 보면 역시 가장 높은 신분은 몽골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우를 받는 게 이제 생목인이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중국 한족인데 중국 한족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화북지대에 사느냐 강남지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화북 한인들이 그나마 덜 차별을 받고요. 가장 심하게 차별받는 건 강남 한인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일단 인구 비를 보면 이래요. 몽골인들이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생목인이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화북한인, 강남한인 뭐 이런 순인데 역시 중국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왜 이제 일단 이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몽골이 중국을 다 정복한 거니까 몽골인들이 제일 대접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생목인들은 몽골인들을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여기서 나뉘느냐면 보세요. 어, 화북은요, 요 지역이죠. 근데 금나라가 요 지역을 차지했을 때, 요때 금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뒤로는 이 지역에 한족이 아무도 안 살았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북에 살고 있는 한인들, 한족들은 여진족 금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민족의 지배에 좀 익숙한 면이 있죠. 그리고 요 강남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은 원나라가 이렇게 정복해 올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항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몽골 제국 입장에서는 화북한인들은 자기들을 돕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한인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정복하는 걸 귀찮게 만들고 끝까지 저항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본인들이 제일 대접받고 그 다음은 본인들 도와줬던 애들 그 다음은 도와주진 않았지만 말은 그런 대로 듣는 애들 마지막은 가장 심하게 저항했던 애들 이런 순으로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대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북한인들은 금나라한테 지배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금나라 자체가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북방민족에게 지배받은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몽골인의 지배에도 적응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남한인들은 몽골족한테 마지막까지도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이 중국 전체의 정복을 마친 뒤로는 강남의 한인들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원나라가 약해지는 모습을 볼 텐데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나서 여러 권력 다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건 참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왕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좀 안정화시켜 놓으면 그 왕이 죽고 나면 또 혼란이 찾아와요. 왜냐면 그 왕이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큰 거죠. 그럼 그 빈자리, 그 큰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하게 벌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나서 권력 다툼이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다음에 지배층들은 굉장히 사치하게 되고 너무 당연한 모습들이죠. 특히나 원나라가 무너지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라마교라는 종교예요. 불교가 티벳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변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라마교라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교가 원나라 특히나 원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라마교 막 사찰도 짓고 불상도 짓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원나라 귀족들이 어마어마한 사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또 원나라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원나라 귀족들이 이렇게 라마교를 믿으면서 사실 사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한 사치면 물론 그것도 많이 쓰겠지만 내가 나를 위한 사치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냐면 어느 정도 하면 만족하거든. 근데 신은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에 쏟아붓는 사치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귀족들이 이 라마교라는 종교에 어마어마한 사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원나라가 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쓰던 지폐인 교초라는 지폐를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어,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원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에는 농민 반란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음, 이 원나라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벌어진 농민 반란을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홍건적의 난 누가 일으켰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몽골인, 그다음에 생목인, 화북한인, 강남한인 누가 일으켰겠어요? 당연히 얘죠. 왜? 가장 심한 차별을 당했으니까 원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힘든 것도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중심이 돼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붉은 두건을 썼다라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의 민족은 뭐겠어요? 홍건적의 난을 일으킨 이 사람들의 민족은 강남 한족이 되는 거죠. 원래 중국인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나라의 반기를 드는 반란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이제 원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봤고 이제 원나라의 일반적인 사회 문화를 볼 텐데 원나라 몽골 제국은 워낙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는요. 당연하게도 이게 발달해요. 뭐냐면 길이요. 왜냐면 어떤 나라의 영토가 넓다라고 하는 건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굉장히 멀다는 거죠. 그럼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려면 길이라도 잘 닦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는 몽골 제국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고 그 넓은 영토 안에서 잘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여러 길들이 많이 발전을 해요. 어, 그리고 또 길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몽골 제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몽골 제국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원나라 때 많이 발전했던 길이 바로 지금 보이시는 초원길, 바닷길, 비단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도로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워낙 기니까 중간중간에 역참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여행자 편하라고 교통로의 중간중간 지점마다 역참을 설치하는데 어 요거는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차 타고 정말 멀리 가면 중간에 들르는 데가 있죠. 거기 들려서 뭐 호두 과자도 사 먹고 델리만주도 사 먹고 뭐예요? 휴게소죠, 휴게소.
그래서 휴게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휴게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차에 기름 넣을 수 있게 주유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역참에서도 이 여행자들이 뭐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밤이 오면 잘 수 있도록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갈아탈 수 있는 말도 있고 이렇게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역참이라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는데 역참은 한 40km 간격으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40km 간격이 진짜 좀 합리적인 거리인 것 같은 게 예전에 제가 저 부천 사는데 부천 저희 집에서 창덕궁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쟀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었거든요. 친구랑 걸었는데 아침 한 6시에 걷기 시작해서 거의 한 12시간 이상 걸은 것 같아요. 도착하니까 7시 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딱 40km 걷더라고. 그러니까 40km라는 거리가 성인 남자가 하루 성실하게 걸으면 걷는 거리가 40km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40km쯤 걸으면 밤이 돼 있겠죠. 이제 거기 역참에 들러서 잠도 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요 길이 초원길이고요. 요 초원길은 몽골 제국 이전부터도 많이 쓰였던 길이에요. 북방민족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비단길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나라의 장건이 어, 이제 대월지 이런 나라들이랑 같이 흉노를 공동 공격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갔던 그때 개척했던 길이 비단길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바닷길은 송나라가 많이 발전을 시켜놨었죠. 그래서 요 길들이 다 원나라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길 중간중간에 역참을 설치했다. 요거는 원리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40km마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길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유럽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플라노 카르핀이라는 선교사가 로마 교황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원나라를 다녀가기도 했고요. 이게 중요해요. 마르코 폴로의 동반견문록. 이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음, 여행가인데 유럽의 여행가인데 이 사람이 원나라를 여행을 와요. 여행을 와서 한참 머물다가 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나라와 아시아 지역에서 봤던 것들을 쭉 일기처럼 써요. 그러니까 여행기죠. 그걸 이제 동반견문록이라고 하는데 이 저 책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코 폴로의 동반견문록은 유럽에서 출판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을 굉장히 크게 갖게 됐던 계기가 바로 동반견문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뭐 이런 책들도 이제 이븐 바투타가 원나라 몽골 제국을 여행하면서 썼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왜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중요한 발명품들 있죠. 뭐 화약, 또 나침반, 뭐 인쇄술 이런 것들. 그리고 또뭐 그런 것들도 몽골 제국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세계의 여러 가지 수학, 천문학, 의학 이런 과학 기술들도 몽골 제국 원나라에 의해서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런 것들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이런 최초의 세계사도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근데 뭐 집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류 역사에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친 발명품들이기 때문에 이 발명품들이 송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발명이 돼서 몽골 제국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에 전해졌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